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특별 재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 조사하다가 보면은 발포 명령 진상의 규명까지 갈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회로 만들려고 했답니다. 조사하다 보면 발포 명령 진상의 규명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발포 명령 과정의 진상 규명은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그건 누가 개인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라는 국가기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 그리고 1심, 2심, 3심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요지는 광주 사태에서 발포 명령자는 없었다. 발포는 공수부대가 차량 돌진, 시민군의 차량 돌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자위적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난 사실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발포 명령의 죄목을 쓰고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 진상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헬기 사격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국가직 조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요새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재조사, 국가직 차원에서 이거 한 5번째의 재조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지시에서 대통령이 이번엔 확실하게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회로 만들라. 가부간 종결을 지어. 아니면 아니다. 사실이면 살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끝내자. 이 발언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즉 국방부가 오로지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대통령이 어느 방향의 결론을 원하는 것 같다. 그게 맞춰주는 조사를 했다가는 이게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고, 만약 그 과정에서 없는 발포 명령자를 조작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이것은 큰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야기를 다시 10년 전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끝났는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발포 관계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제가 또 광주 사태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1980년 5월 그 광주 사태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돌아와가지고 신문사에서 해직이 되고 다시 조선일보에 복직이 되어서 광주 사태를 시민 측에서 취재를 했다가 나중에는 공수부대 측에서 취재를 하고 해서 또 최근에는 그 낭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이것도 취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광주 사태와 인연이 참 오래 계속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사실관계는 정리되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이 낭비적인 국력 낭비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다소 피곤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화려한 휴가라는 10년 전에 나온 영화는 봤습니다.
이번 택시 운전사에도 그 장면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50년, 1980년 5월 21일, 본격적인 교전이 공수부대와 신민군 사이에서 벌어진 바로 5월 21일 그 핵심 현장인 전남대학교에서 공수부대가 시위대를 향해서 집단 발포한다.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집단 발포한다 하는 장면이 있는 모양인데, 이 화려한 휴가, 10년 전에 나온 화려한 휴가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나 끔찍하게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시작 부분에 이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또 톡까지 달았습니다. 보통 그런 영화를 만들 때는 이 영화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형사처벌이나 민사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사실에 기초했다고 썼으면 사실에 기초한 대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화려한 휴가, 그것도 한 1000만 명 동원했습니다만 1000만 명이 봤습니다. 동원된 게 아니라 봤는데, 그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그 영화에서 핵심적인 장면은 5월 21일 정오 무렵 애국가가 나오니까 시민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수부대원들이 무릎쏴 자세로 일제 사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영화에만 보면은 거기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어야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공수부대라고 하면은 아마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이런 국군에 누가 젊은 사람을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나치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SS가 유대인을 세워놓고 학살하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런 장면은 왜곡인데, 그걸 어떻게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면서 그런 선동적, 반군 선동적인 영화를 만들었느냐 하는 게 참 개탄스러울 따름인데, 그게 아마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광주 사태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사태를 현장에서 취재한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기사나 선전물, 영화를 보고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1000만 명이 봤다면 그 1000만 명이 그 장면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 누구냐? 시민들한테 일제 사격을 명령하는 그 공수부대 지휘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지휘관은 공수 11여단 61대대장 안부웅 중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안부웅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때 안부웅 중령이 지휘하는 61대대가 바로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었고, 그 대대에서 시위대에 대한 발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부웅 씨는 제가 언제 처음 만났냐 하면은 1988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광주 사태 청문회를 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안부웅 씨는 당시에 현역으로 있었습니다. 대령이었습니다. 제가 만나서 그동안의 광주 사태는 시민 쪽에서의 주장이 많았는데, 지나간 공수부대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번 취재를 해서 월간조선 7월호에 88년 7월호에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란 이름으로 긴 기사를 쓸 때 만났던 저희 취재원이기도 했습니다. 안부웅 씨. 화려한 휴가가 나와서 2007년에 그분을 찾아서 만나러 갔습니다. 이분은
다 전역을 해가지고 분당의 교회에서 만나자고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그 근방에 영화관이 있어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딱 만났더니 이분도 화려한 휴가를 들었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화려한 휴가를 봤다면서 군인들이 참 너무했더군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도 그런 영화를 믿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면서 그 영화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하면서 그 가까운 영화관으로 갔더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한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같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수부대를 뭐 악마적 살인기계로 만든 영화입니다. 살인기계. 그리고 시민군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안봉 씨가 저를 만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선생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서는 발포 명령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돌진하는 12대 트럭과 장갑차를 향해서 쏜 것이 발포의 시작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해보았지만 발포 명령은 찾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봉 씨는 당시에 11여단에 있었습니다. 11여단에. 11여단은 원래 춘천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1980년 5월 17일에 신군부, 전두환 장군이 이끄는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제주도까지 확대해가지고 전국계엄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계엄사령관이 행정, 사법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를 구속 또는 연금하고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미리 데모가 일어날 만한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이 공수 11여단이 광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주로. 그렇게 해서 이 안봉 대령도 광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 중령입니다만 안봉 대령은 이분은 ROTC 출신이고 월남전에서도 싸운 적이 있고 이 공수부대 경력이 매우 긴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봉 씨하고 화려한 휴가를 보았습니다. 의무적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취재 목적으로 안봉 씨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영화를 보는 동안 이 안봉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와서 이제 음식점으로 갔는데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안 전 대령, 예벽 대령 이야기가 완전히 만화더군요. 그런 식의 발포 명령을 내가 내렸다면은 감옥에 갔지 내가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을 향해서 발포하라고 명령했다면 우리 부대원들이 나를 가만두었겠습니까? 부대원들 중엔 호남 출신도 많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왜 김대중을 석방하라, 최대진은 물러나라는 구호는 왜 안 나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주 사태가 일어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공수부대가 시위 진압 목적으로 투입된 사실에 있습니다. 이 공수부대는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입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의 숙소를 쳐들어가 가지고 김정은을 죽인다든지 요인을 납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신속 전개부대죠.
그러니까 군기가 아주 엄정합니다. 이런 부대는 경찰이 해야 될 시위 진압 훈련 같은 걸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부대를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용인하게 써먹었습니다. 79년 10월 16일 날 부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18일 날 비상계엄령이 펴지니까 편 다음에 부산 지역에 박 대통령은 공수부대를 보냈습니다. 그 공수부대가 나타나니까 부산 시위가 조용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때 투입된 공수부대가 아주 난폭하게 진압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군부 쪽에서는 공수부대가 이렇게 초기에 강경 진압을 하면은 시위를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잘못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수부대를 1950년 5월 17일 이후에 주요 도시에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공수부대는 시위 진압용 부대가 아닙니다. 이건 특수작전, 가장 위험한 작전을 하는 부대입니다. 민간인에 의한 시위 진압은 경찰처럼 아주 유연한 조직이 해야 됩니다. 유연한 조직. 무력을 적당히 자제해가면서 써야지. 공수부대식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싸우도록 훈련된 부대한테는 맞지 않는 이 투입이 된 것이 광주의 비극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봉 이 대대장은 61대대, 61대대장은 여러 차례 국방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발포명령 조사를 하려면 이분을 조사를 해야 돼요. 이번에 또 조사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괴로울 겁니다. 1995년 국방부 검찰 합동 조사에서 안봉 대대장에 대한 진술 조서가 있습니다. 아주 깁니다. 이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 출동할 때 무슨 장비를 가져갔습니까? 개인 장구로 M16 군장 방승모, 그리고 갈 때 테니스 라켓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공수부대가 가면은 데모는 어림도 없다. 공수부대를 보고 누가 데모하겠느냐? 군인 보고 누가 데모하느냐? 그러니까 주둔 개념으로 가서 테니스도 좀 치고 해서 여유 있게 갔다는 뜻입니다. 테니스 라켓. 5월 19일 날 새벽에 이 11여단은 광주 조선대학에 이제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되니까 지역대장, 그러니까 이 시내에 나가 있는 제1지역대장으로부터 무전보고가 왔답니다. 충장로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던 일개 지대가 시대에 완전히 포획되어 돌과 화염병으로 얻어맞고 있으니까 구출해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이 안봉 중령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같은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이끌고 갔더니 과연 한 10명 정도의 공수부대원들이 200명 정도 시위대로부터 포위를 당해가지고 돌로 화염병으로 거의 타작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리저리 뛰고 있더라. 그래서 사이렌을 울리고 가니까 시위대들이 도망갔다. 그때 6, 7명이 공수부대가 부상을 입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공수부대는 군인이 나타났는데도 돌과 화염병을 던진다니 하면서 더 격앙돼 있었습니다. 격앙돼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경찰처럼 돌을 던지는 데 대해서 막는 방패라든지 방석 돌을 맞아도 다치지 않는 이 로마 시대 때 금투사들이 쓰는 그런 투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최루탄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압할 수 있는 수단은 물론 총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탄은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이 쓰는 몽둥이가 있습니다. 몽둥이. 물풀에라므로 만드는 그 몽둥이가 매우 단단합니다. 그걸 머리에 정통으로 맞으면 죽습니다. 문제는 그것밖에 진압하는 무기가 없었다는데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공수부대원들이 충분한 시위 진압 장비를 가지고 않으니까 몽둥이에 의존했다. 몽둥이로 시위대를 때리기 시작했다. 때리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마구잡이를 때리는 수가 있었다. 이걸 본 보통 광주 시민들도 이번에는 군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군인이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분노하게 되었다. 이 양쪽의 분노입니다. 하나는 공수부대원들은 군인한테 어떻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느냐, 화염병을 던질 수 있느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군인이 몽둥이로 이렇게 잔혹하게 때릴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 분노가 서로 충돌하면서 폭발한 것이 저는 광주 사태의 그 기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특전사의 작전 일지가 있습니다. 작전 일지 5월 18일 새벽 전남대 조선대에 진주한 계엄군은 학교에 남아있던 40여 명의 학생들을 연행했다. 오전 9시쯤 전남대학교에 들어가려던 학생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광주시 중심부 금남로로 이동 계속 시위를 벌였다. 정오 무렵 7여단 33대대는 가톨릭 센터로 출동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103명을 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33, 35대대는 시위자 283명을 체포했다. 시위대는 블록과 음료수병을 던지며 대항하였다. 이 광주에 맨 먼저 들어간 부대가 공수 7여단입니다. 7여단의 35대대장 김일록 중령은 대구 사람입니다. 33대대장 권성만 중령은 전주 사람이었습니다. 35대대 3중대장 박병수 대위는 전북 김제 사람입니다. 경상도 출신 군인들이 투입되었다 하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자, 이제 19일이 지나고 5월 2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차량을 동원합니다. 차량을. 검사가 안부웅 전 대령 당시에 60일 대대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소고발인 및 당시 광주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주장하기로 공수부대원들은 시위 학생을 잡으면 먼저 곤봉으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고 서너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군홧발로 머리통을 으깨버리고 등과 척추를 이겼으며 심지어 군홧발로 얼굴을 뭉개고 곤봉으로 쳐서 피곤죽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안부웅 전 대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하반신을 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타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월 19일 날이 어두워지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200m 되는 지점에서 차량에 불이 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일개 지역대 병력을 제가 데리고 가보니 경북 번호판을 탄 타이탄 트럭 한 대가 불타고 있었으며 운전사로 보이는 사람이 구타당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운전사는 경찰에 인계하여 후송시키고 다시 로터리로 복귀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여학생을 발가벗긴 채 칼로 유방을 도려냈다. 임산부를 대금으로 찔러 태아를 꺼내 길에 뿌렸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5월 20일 상황을 진술하시오. 안부웅 60일 대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오전엔 별다른 충돌 상황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1개 내지 2개 팀을 주요 목표 지점에 배치해 놓았는데 12시경이 되니까 시위대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계엄군을 습격하는 방법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시위대 중 40대, 50대 정도의 사람 두세 명이 계엄군에게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고향이 어디냐, 어디 부대냐, 언제 내려왔느냐라고 물으니 저희 병력은 답변하지 않고 해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삽시간에 1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시위대가 집결하면은 앞에서 말을 걸던 사람이 군중 속으로 빠지면서 우우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군중들도 따라 하다가 계엄군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200~300명이 모여들어 같이 돌을 던지곤 해 할 수 없이 우리 대대는 20일 처음으로 최루탄을 사용해 진압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으며 순식간에 금남로 전체에 수많은 군중이 집결했습니다. 여단에 즉각 상황 보고를 하니 여단에서는 도청을 사수하고 선무작전을 통해 시위 군중을 해산하라고 막연하게 지시했습니다. 시위 군중이 많아져 도저히 우리 대대병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때마침 62대대도 시위 군중에 밀려 금남로로 들어와 우리 대대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5월 20일 밤부터 아주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이 시위대와 경찰과 군이 이제 충돌을 합니다. 시위대가 탈취한 버스에 경찰관 4명이 치여 죽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 운전사에게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된 아직 국회 통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김미수 재판관이었습니다. 군사법정 재판관이었죠. 그런데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이 안부웅 당시 대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시경이 되자 저녁 7시경이 되자 최루탄이 다 떨어지고 날도 어두워지고 해서 약간 소강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지금 무등 경기장에 차량 100여 대가 집결해가지고 금남로를 향해 오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여단에 보고하니 여단에서는 선무작전으로 해산시키라고만 하고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속수무책. 그렇게 되니까 이 부대원들이 이제는 불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장교들이 와서 쏘지는 않을 테니 실탄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졸랐다고 합니다. 그때 실탄은 대대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장교나 공수부대 일반 병사들한테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 중대장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안봉 씨가 실탄 한 클립씩 주면서 이건 절대 쏘면 안 된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이걸 가지고만 있으라 해가지고 장교들한테만 20일 밤에 실탄을 지급한 것이 이 조사로서 국방부 검찰 조사로서 확인이 됩니다. 이 검사와 안봉 씨 간의 이 대화에 대해서는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 당시에 조선일보 사회부
사회부 취재 일지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5월 21일 상황입니다. 5월 21일이 광주 사태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5월 21일 오전에 이 금남로로 전남도청 앞으로 수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취재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전 10시 54분 5월 20일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임. 왜 이런 식으로 우리 동료가 다쳐야 하느냐며 흔들림. 무장 데모 군중이 사방에서 군을 포위하고 압축하는 상황에서도 낮에는 실탄을 회수, 이에 대해 탄환을 달라고 아우성도, 군은 부상병이 생겨도 사방이 포위돼 응급치료와 수송을 못해 더욱 자극되는 듯.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기자가 본 상황입니다. 안붕, 그때 이 고립되어 있었던, 말하자면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민 시위대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어 전남도청 앞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11여단 61대 대장 안붕 씨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광주에 온 이후 더운 밥을 먹은 것은 2끼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시위대에 포위되어 있었고 취사반이 접근을 못해 비상식량으로 때웠습니다. 부상자가 많았는데 앰뷸런스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대원 300여 명 중 약 7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주로 돌에 맞은 이들이었습니다. 공수부대는 훈련이 세기 때문에 직속 상관과 동료들에 대한 전우회가 강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전력이죠. 공수부대의 이런 특성상 동료가 시위대로부터 얻어맞으면 복수심에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지휘관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수부대가 아닌 일반 보병부대였다면 시위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공포감에 휩싸여 무질서한 사격으로 더 많은 피해를 냈을 것입니다. 나는 수십만의 무장 시위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1000명 남짓한 공수부대가 21일 오전까지는 총도 안 쏘고 전남도청을 사수한 데 대해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월 21일) 오전 전남도청을 지키던 공수부대의 실탄 배급이 어떤 상황에서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1995년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조사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재조사를 하면은 이걸 또 재조사할 것 같은데, 결국 본격적인 이 상호 사격은, 전투는 5월 21일 정오 무렵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며칠 전에도 뭐 공포를 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뭐 사격이 몇 번 있었고 총맞아 죽은 사람이 한두 명 있었지만 그것은 우발적인 것이고, 조직적인 사격은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고, 그 해당 부대가 바로 11여단의 61대대 그 지휘관이 안붕 씨였습니다. 국방부 검찰 합동조사의 수사 발표문은 이 대목에 대해서, 실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 11 공수여단 61, 62대대는 도청 앞 금남로에서 시위대로부터 차량 공격을 받은 후 시위가 소강 상태로 들어간 5월 20일 밤 12시경 대대장 지프차 등에 통합 보관하고 있던 경계용 실탄을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위급 시에만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중대장 이상 장교들에게 1탄창 15발씩을 분배했다. 63대대는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실탄을 분배함으로써 같은 날, 즉 21일 오후 1시경에는 시위대의 차량 공격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장교들 위주로 실탄이 분배되어 있었다. 5월 21일에 비로소 공수부대 전남도청 앞에 있던 공수 3개 대대는 장교에 한해서입니다. 장교에 한해서 이건 위급 시에만 사용해야 된다.
단서를 붙여가지고 실탄이 분배된 상태였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격 명령이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격하라 그런 게 아니고 실탄을 가지고 있어라. 공수부대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대대장 밑에 9개 중대가 있고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 팀은 장교 1명에 사병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병한테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검사가 이제 이 발포 과정을 안봉 당시 중령에게 추궁합니다. 중대장들에게 실탄을 분배할 때 어떤 지시를 했는가요? 안봉 씨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실탄은 절대로 사격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장들이 휴대하라고 주는 것이지 절대 사격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므로 대대장 지시 없이는 사격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부 수사발표문 1995년 이게 가장 광범위한 조사고 정확한 조사고 여기서 맺은 결론이 그 뒤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거의 다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수사발표문에는 시민들이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군인들을 공격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월 20일 오후 7시경 공수부대원들이 무차별 가격에 분개한 택시기사들이 50여 대의 영업용 택시를 몰고 광주역에 집결, 계엄군을 밀어버리겠다고 결의했다. 오후 6시경 무등 경기장에 100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몰고 다시 집결하여 군 저지선을 돌파하고 계엄군을 몰아낼 것을 결의하였다. 5월 20일 밤 10시경 갑자기 시위대의 11톤 트럭 한 대가 광주역으로 돌진하여 오다가 방향을 틀면서 전복되어 공수부대 하사관 1명이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이 사람은 3공수여단 16대대 소속의 육군상사 정관철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역 앞에서 공수 3여단 12, 15대대는 5월 20일 20시경 시위대가 드럼통에 휘발유를 넣어 불을 붙여 굴려보내고 트럭버스 등 차량 돌진 공격을 계속하자 인도로 피하거나 가스탄 투척 등으로 시위대를 저지했다. 22시경 돌진하는 시위대의 트럭에 하사관 3명이 깔려 중상을 입자 일부 대대장은 권총을 차량 바퀴 등에 쏘아 돌진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사 등 시위대를 체포했다. 이때도 대대장이 권총으로 운전사를 쏜 게 아니라 차량 바퀴를 쏘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갖고 있던 공수부대 장교들은 차량 휘발유 투석 공격에도 총을 쏘지 않았다는 뜻이죠. 총을 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진압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5월 21일 오전 전남대 앞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60일 그 전남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11여단 61대대장 안봉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21일 아침 8시경 시위대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남로에 완전히 꽉 찰 정도로 운집하여 저희 병력 약 10m 전방까지 진출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진압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시위대도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고 우리 앞까지 와서 저희 병력들에게 눈도 돌리지 말고 서 있으라고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력들에게 눈도 돌리지 말고 서 있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병력들은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돌, 화염병, 쇠파이프 등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9시경 되니 어제 선동방송을 하던 여자가
시위 군중 사이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리어카를 끌고 앞으로 나왔는데 나오면서 죽은 사람이 내 동생인데 계엄군이 죽였다. 살인마 계엄군을 쫓아내야 한다는 등 취지로 선동을 했습니다. 군중들이 와와 소리를 지르면서 호응한 뒤 칼, 도끼 등을 든 사람이 시위대의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병력 바로 앞에까지 와서 도끼로 병사들의 철모를 툭툭 치면서 이 새끼를 이걸로 골을 빠게 그리고 가위, 칼 등을 눈앞에 대고 이걸로 눈을 쑤셔버려 등의 위협을 해 우리 병사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병력들은 꿈쩍도 않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 밀려오는 시위대들을 왜 해산시키지 않고 대화에 응할 생각을 했던가요? 그날 안봉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날 오전에는 시위대가 먼저 돌과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고 또 시위대의 수가 엄청나 충돌이 있었다가는 저희 병력들이 전부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시위대가 요구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즉각 철수하라 등등. 그래서 시위대한테 이 대대장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다. 도청을 사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상 우리는 마음대로 철수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시민 대표를 도청으로 안내를 해서 지사나 전남지사나 시장을 만나도록 주선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민들 사이에 12시가 되면은 12시에 계엄군이 철수한다. 계엄군이 철수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사가 12시까지 철수할 것이다.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봉 씨의 주장입니다. 이게 시위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실수였다. 전남도지사가 12시에 계엄군이 철수한다는 방송을 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안봉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위대는 12시에 계엄군이 철수한다 하는 것을 사실로 믿고 왜 그럼 철수하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더 용감하게 희망을 가지고 공수부대원들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전남도 지사가 방송을 통해서 12시에 계엄군이 철수한다는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안봉 씨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봉 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중요한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시위대의 장갑차와 군용 트럭, 거기에 탄 시위대가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장갑차를 끌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 공장에 있는 것을 끌고 나온 거죠. 군용 트럭, 거기 시위대가 보였는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 총을 가진 시위대가 군데군데 눈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가진 시위대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시민들 사이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위대가 총으로 무장을 했느냐 하는 게 조금 미묘한 문제인데, 기록을 보면은 본격적인 무장은 그날 오후 3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3시부터로 되어 있는데 정오 무렵에도 이미 시위대 사이에서 총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안봉 씨는 주장을 했습니다. 안봉 씨가 이제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바로 전남도청 앞에서 사격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오후 1시경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후 1시경. 안봉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 1시경에 이르러 시위대가 장갑차와 차량의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거리는 등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대병력들에게 방독면을 착용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갑차의 빵빵 소리와 함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한 개가 날아와 62대대 장갑차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장갑차가 화염병을 보고 뒤로 빠졌으며 그와 동시에 시위대 전열에 서 있던 시위대 장갑차와 6톤 트럭이 계엄군 쪽을 향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차량을 막을 재간이 없어 도청을 향해 병력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위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저희 병력을 향해 들어왔더라면 많은 병력이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장갑차 한 대만 빠른 속력으로 도망가는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여 계엄군 한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 장갑차는 분수대를 돌아 충장로 쪽으로 갔습니다.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해 들어온과 동시에 시위대 쪽에서 총소리가 연벌로 났습니다. 자, 장갑차가 들어와서 계엄군 한 명이 깔려 죽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1여단 소속 통신병 경기만 병사가 저한테 이 상황을 이렇게 정을 했습니다. 경기만 병사의 눈에 비친 이 결정적 순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등 뒤에 있던 APC의 장갑차입니다. APC 장갑차에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불에 타기 시작했다. 우리 대열은 불을 끄려고 뒤로 물러났다. 이때를 틈타 시민 측에서 장갑차와 버스를 앞세우고 돌진해 왔다. 우리는 도청 쪽으로 달아났다. 실탄이 없었기에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달아나면서 보니까 시민 측의 장갑차 한 대가 우리 공수부대 대열에 돌진 2명이 깔리는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11여단의 권용문 상병은 머리가 장갑차 바퀴에 눌려 이겨진 채 즉사했고 다른 사병은 가볍게 다쳐 곧 일어나 달아났다. 이 순간을 본 11여단의 한 하사관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구든지 죽여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동료가 죽고 다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속에 잠재있던 야수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안부웅 대대장한테 묻습니다. 당시 상황을 계속 진술하시오. 안부웅 대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하고 나간 뒤 저희 대대 정보장교인 장두혁 대위로부터 62대대 이창호 대위가 얼굴에 약간 스칠 정도로 총알을 맞아 비틀비틀하기에 내가 부축해 주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뒤 도망을 간 분수대에 도착한 후 전부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4개 대대 병력이 서로 뒤섞인 상태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본격적인 총격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야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분수대 옆 충장로 쪽으로 시위대 버스 한 대가 저희 병력을 덮쳤습니다. 당시 저희 병력들은 쉬느라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버스가 달려드니까 누군가가 버스를 향해 사격을 한 것입니다. 버스는 사격을 받고 분수대에 부딪힌 뒤 방향을 바꿔 충장로 쪽으로 가다 담을 들이받고 정지했습니다. 이때 관광호텔 쪽에 서 있던 시위대 장갑차와 5톤 트럭이 동시에 계엄군을 향해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를 향해 공수부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누굴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시위대 장갑차와 5톤 트럭을 향해서 공수부대들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고 지금 진술합니다. 사격을 하니까 시위대 차량이 주춤하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큰일 났구나 생각하며 뛰어다니면서 사격 중지를 외쳤습니다. 사격 중지를 외쳐도 동시에 사격 중지가 되지 않아 제가 병사들 속을 뛰어다니며 발로 걷어차면서 사격 중지를 외쳤습니다. 즉 영화에는 이 안부웅 중령이 일제 사격, 평화적 시위 군중을 향해서 일제 사격 명령을 내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부웅 씨는 자기는 사격하는 그러니까 장갑차와 5톤 트럭이 덮치려고 하니까 그곳을 향해서 사격하는 병사들을 향해서 사격 중지를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격 중지를 외쳐도
그 상황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발로 차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본 또 다른 사람을 제가 만난 게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투경찰, 당시에 전투경찰이 같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남동성 상경입니다. 이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장갑차와 함께 버스가 돌진해 왔는데 한 장교가 권총을 빼들더니 운전사를 향해 사격을 했다. 운전사가 맞았는지 버스는 분수대 근방에서 멈추었다. 공수부대원들이 이 버스를 향해서 사격을 했다. 한 장교는 M16을 들고 나오더니 엎드려 쏴 자세로 사격을 했다. 이것이 말하면 광주 사태의 사격, 본격적인 사격, 그리고 총격전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시작되는 상황에 대한 안봉 씨의 증언, 그리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공수부대원의 증언, 전투경찰의 증언입니다. 그럼 또 객관적으로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1995년 서울지검 국방부 합동수사보고서는 이런 증언들, 진술을 다 종합을 해서 발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월 21일 13시 30분경, 오후 1시 30분입니다. 12대 쪽으로부터 장갑차 한 대가 빠른 속력으로 도청 쪽으로 또 돌진하자 그 순간 경계 중이던 공수부대원들이 장갑차를 향하여 일제히 발포하여 장갑차 위에서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이 피격되었다. 공수부대의 발포로 후퇴했던 시위대가 다시 가톨릭센터 한국은행 광주지점 부근에 모이고 그중 5, 6명이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나오자 공수부대원들은 이들을 향해 발포했다. 그 무렵 방송국 등의 경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남도청으로 철수해 있던 31사단 96년대 1대대 소속 병력이 사단으로 철수하면서 경계용 실탄 200여 발을 7공수여단 35대대 군수장교의 요청에 따라 공수부대에 넘겨주어 35대대 장교들도 1인당 10발 정도의 실탄을 분배받았다. 한편 시위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광산, 영광, 한평, 화순,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송주, 고창 등지로 진출하여 무기를 확보, 무장했다. 오후 1시경 광산 하남파출소에 시위대 80여 명이 차량 석 대를 타고 와 카빈 9정을 탈취했다. 고속버스, 트럭 등 10여 대의 차량에 탑승한 광주 시위대가 한평에 도착해 군중 시위를 벌이고 신광지처에서 총기 100여 정, 실탄 2상자를 확보했다. 1시 35분경 화순 소재 4개 파출소에서 총기 460정과 실탄 1만 발을 탈취했다. 등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검찰 그리고 국방부 합동조사 보고서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5시경에는 광주공원에서 총기 사용 교육을 받은 시위대들이 조를 편성하여 정찰, 도청 감시, 외곽 도로 경계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시내 요소에 배치되기 시작하는 등 이른바 시민군이라고 불리는 광주 무장시위대가 본격적 활동을 시작을 했다. 2시 50분경 공수부대는 전남도청 본관과 신관, 전남일보, 수협, 도지부, 상무관 등 인근 건물 옥상에 일부 병력을 배치하여 도청 부근으로 접근하는 시위대를 향하여 총격을 가하였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로 총격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3시 15분경 전남도청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우체국 쪽에서 시위대 2천여 명이 모여 일부 시위대는 카빈과 실탄을 휴대하고 전남도청 쪽으로 진출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오후 4시경 광주은행 본점 부근에 트럭이 도착하여 시대에 30여 정의 카빈을 분배했다. 일부 시위대는 전남의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에서 LMG 기관총입니다. 2정을 설치하고 전남도청과 군 헬기를 향해 사격을 했다. 여기는 군 헬기를 향해 시민군이 기관총을 쏘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시 45분경
24단 61연대장이 11공수여단과 병력을 교대하기 위하여 60일 항공단 203대대장이 조종하는 UH-1H 헬기를 타고 전남도청 상공에서 공중정찰을 하던 중 시위대의 대공사격으로 6발이 헬기에 맞았다. 3시 50분경 광주통합병원 상공에서 선무방송을 하던 같은 기종의 60일 항공단 방송용 헬기도 6발의 총격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안봉시의 진술 그리고 검찰의 조사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남도청 앞에서는 누구도 사격 지시를 한 사람이 없다. 차량 공격에 깔리니까 살기 위해서 공수부대가 사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무렵 시민군들도 이미 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이런 구조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 사격 지휘 체제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비무장 광주 시민에게 무차별 사격을 지시했다. 그게 공수부대에 전달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학살이 이루어졌다. 이런 구조를 머리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대로 그때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고 딱 정리를 하자면은 공수부대가 시위 진압에 경험이 없는 부대가 나타났는데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돌을 던지고 하니까 흥분해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때리고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는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해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제는 군중에 의해서 공수부대가 몰리는 입장에 처해지고 그래도 공수부대에는 최선을 다해서 시위를 진압하라는 명령만 내려왔지 총을 쏘아서 진압을 하라는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오전에 전남도청 앞에서 서로 대치를 하게 됐는데 이때 시민 쪽에서 차량으로 공격을 해서 공수부대는 한 사람이 현장에서 갈려 죽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격이 시작되었다. 그때는 시민들도 무장을 했다. 이런 상황이 총격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총격전을 만들어낸. 안봉신은 화려한 휴가를 같이 보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남도청 앞에서는 사격 지시를 내린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게 결론입니다. 전남도청 앞에서는 총격전이 있었지만은 사격 지시를 내린 사람도 없고 사격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다. 그 상황이 사격을 하도록 만들었다. 굳이 사격 명령을 찾다가는 그 상황이 그런 급박한 상황이 사격 명령자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서로 양쪽이 무장한 상태에서 서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검찰 자료에 의하면은 5월 21일에 시민 61명이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M16 총탄을 맞고 죽은 것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4명입니다. M16은 공수부대 군인들이 쓰는 4명입니다. 4명입니다. 4명. 근데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면 최소한 수십 명, 수백 명이 전남도청 앞에서 죽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검사가 안봉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광주 상황이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강경한 진압만 하면 진정될 것으로 보이던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안봉식의 대답이 당시 우선 시위대들의 수나 시위 양상으로 보아 방승모, 방석복 등 진압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수부대원들이 진압봉 하나만 들고 진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만 상부의 명령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시위 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저희들이 진압을 하려니 일부 과잉 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잉 행위가 그러니까 이 광주사태는 공수부대 입장에 서면은 시위대가 굉장히 무섭게 보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수부대의 그 잔인한 몽둥이 질이 아주 야만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아주 달라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할 일은 양쪽 의견을 공평하게 들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광주 사태에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995년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의 합동조사로 그동안 애매하고 의혹으로 남아있던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것을 요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격 명령자는 없었다. 사격 명령 없이 자위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 공수여단장들이 과연 현지 사단장 말을 안 들었느냐. 공수여단은 워낙 끝발이 센 부대니까 사단장 말을 안 들었고 멋대로 강경 진압을 했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조사에서는 그것이 부인됐습니다. 말하자면 지휘계통에 따라서 명령이 수행되었다. 세 번째, 무장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게 그때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헬기에 대한 시위대의 사격은 있었다는 것이 부수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위대가 기관총 사격을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남부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에 LMG 2층을 설치하고 전남도청과 군 헬기를 통해서 사격을 했다. 군인이 대검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9명의 시신에서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휘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시위 진압 현장에서 대검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화염 방사기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지는 같지만 화염용 약품 자체가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연행자에 대한 가혹한 구타로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공수 3여단이 연행자를 싣고 광주 교도소로 철수하면서 많은 인원을 트럭에 싣고 최루탄을 터뜨리고 진압봉으로 구타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그 차에는 질식사 등으로 사망한 5 내지 6구의 시신이 있었다. 그 다음에 비무장 민간인 피살이 있었습니다. 11여단 병력이 매복 중인 정교사 교도대로부터 폭도로 오인되어 가지고 9명의 공수부대원이 정교사의 사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5인 사격을 한 겁니다. 군인이 군인을 5인 사격을 한 겁니다. 9명의 공수부대원을 죽었습니다. 이에 격분해서 63대대 병력이 부근을 수색하여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장 시위대원 1명과 마을 청년 3명 그리고 마을 주민 1명 5명이 피살되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 그리고 47명이 행방불명자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그중에 23명이 죽었고 경찰이 4명 죽었습니다. 민간인 166명. 한때 광주에서 2,000명이 죽었다는 설이 있었지만 이것은 여러 조사로서 부인되었습니다. 즉 200명 정도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언비어가 난무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끼리의 5인 사격 사망도 많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980년 6월 검찰의 금시조서에 따르면 사망한 165명의 민간인과 경찰관 중 총격 사망이 131명, 찔려서 죽은 사람이 4명, 맞아 죽은 사람이 18명, 차에 깔려 죽은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총격 사망자 중
군인들이 쏜 것으로 보이는 M16 소총 실탄 피격자가 96명,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빙 소총탄에 의한 피격 사망자로 보이는데, 이 카빈은 시민군이 있었으니까 26명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기타 9명. 권정달 씨는 당시에 국군보안사 정보처장이었는데 96년 1월 4일 검찰 조사 때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광주 사태의 원인은 공수여단이라는 과격한 부대를 시위 현장에 투입해 강경 진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계획을 실행한 전두환, 황영시,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세력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공수여단 병력들은 이런 정치적 의도를 전혀 모르는 채 상부 명령에 복종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그들 또한 광주 사태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권정달 씨는. 자, 이렇게 꽤 오래 발포 과정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안봉 당시 11여단 61대대장의 진술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광주 사태에는 발포 명령자가 없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도 없고 발포 명령을 받은 사람도 없다. 공수부대는 시민 측의 차량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시작했다. 그때는 양쪽이 다, 시민과 군인 양쪽이 다 무장을 하고 있었다. 헬기 사격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헬기에 대한 사격은 확인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이 광주 사태는 이제 국가직 조사에서 여러 번 확인된 것이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벌써 20년 전에 1995년 일입니다. 22년 전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것도 낭설이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도 다 낭설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를 역사 속으로 넘기지 않고 이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걸 또 영화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함으로써 이 광주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건으로서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이 특별 재조사를 또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가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광주 시민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은 27명의 군인과 경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망한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앞으로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이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와 싸우면은 미래가 손해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 사태라는 과거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 자유통일하고 인류국가를 만들고 선진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한국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국방부가 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또 다른 사실 왜곡이 만들어져서 또 5년 뒤에는 또 다른 재조사 지시가 나오지 않도록 오로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진실에 입각한 진실을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키는, 진실이 이념보다도 진실이 권력보다도 더 중요하고 진실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에서 오듯이 진실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오직
국방부는 진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한 보고를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지시했던 대로 가부간 진상을 보고를 해서 이 논란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